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의학과의 강보승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응급환자 관리예요. 학습 목표를 보면은 응급환자는 진료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누가 과연 응급환자인지, 그리고 응급환자한테 중요한 게 심한 통증을 일단 조절하는 게 가장 베이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인 컨트롤 팔러시가 어떻게 되는지 요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생생하게 응급환자 관리가 실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드라마 ER이라고 1994 년부터 시즌 한 16편, 15편인가? 굉장히 오랫동안 상영된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 닥터 그린이죠. 이 사람 유명한 배우고. 그래서 응급환자 관리 구성 요소의 첫 번째는 인력이에요.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그레이드 숫자의 의사들이 첫 번째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근데 의사 인력 말고도 응급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력이 있어야 돼요. 이분들은 누굴 것 같아요? 간호사죠. 당연히 간호사가 이제 법정 필수 요건으로 뭐 지역 응급의료센터당 몇 명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분은 누굴 것 같으세요? 이분도 응급환자 관리를 위해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인력인데 화이트 가운 혹은 보조 요원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이분들은 이제 주로 환자 딜리버리 역할을 하시는데 저분들이 없으면 역시 응급환자 관리가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그 인적 요원들이 있는데 가끔 이제 응급실에는 폭력적이고 어, 어떤 술 혹은 마약 이런 톡식한 물질을 먹고 이제 폭력적으로 변해서 오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압하는 요원들도 있어야지 응급환자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 요원들 이런 분들도 이제 중요한 인적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뭐 이런 그 다음에 특수팀, 그 심폐소생술을 위한 특수팀도 중요한 인적 구성의 또 다른 그 구성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설입니다, 여러분. 시설.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설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좀 전에 이제 인적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거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소생술 그 룸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과거 서울 한양대병원 응급센터 구조인데 그걸 구조를 같이 잠깐 보면서 여러분한테 그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 과연 응급환자를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입구예요. 입구에는 환자 분류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응급실로 온다고 다 응급환자가 아니잖아요. 가끔 비응급환자도 있고 진짜 응급환자도 있고. 근데 온 순서대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짜 응급인 환자들을 인지 아닌지를 입구에서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왔다 하더라도 그런 환자들을 먼저 보는 이런 분류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늘 전신마취하에 그 수술실 중앙수술실에서 하는 수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간이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응급환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그건 수술실 내부 전경이죠. 소독기계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수술 조금 전에는 이제 응급 수술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는 소생실, CPR 룸, 심정지 환자 진료하는
장소 이런 것들이 특별히 마련돼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소생실 룸 혹은 CPR 룸 이런 거고요. 굳이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꼭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아주 중요한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시 요즘 이제 응급 환자를 정확하게 빠르게 이제 진단을 하려면은 컴퓨터 촬영 기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의 요즘 응급센터에서 그 진단에 빠지지 않는 그 중요한 시설 및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이제 컴퓨터 촬영하는 기계인데 사람 몸이 이 안으로 이제 통과하면서 단층 촬영을 하죠. 그래서 이 촬영 룸이 바로 응급실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지하 1층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응급실은 1층인데 뭐 CT 촬영실은 10층에 있다. 이러면 응급 환자 관리가 안 되겠죠. 바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시설 디비전, 공간 이런 거를 응급 환자 관리를 위해서 어떤 서포트 공간들, 필수 공간들이 있는지 소개했고요. 구리 한양대병원 같은 경우 95년에 개원을 했는데 ER 응급실에서 환자가 자꾸 사망했어요. 초반에.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기계가 없었습니다. 이 기계가. 이게 제세동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건 중요합니다. 이 기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제세동. 세동을 제압한다. 세동이라는 거는 심장 부정맥의 일종이고요. 대개 심실세동을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그거를 전기 충격으로 제압한다 그래서 제세동기 이렇게 부르죠. 이게 없었어요. 이 장비가. 그래서 응급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 요원도 있어야 되지만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세 번째 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인력, 시설, 그 다음에 장비. 그래서 장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95년에 구리 한양대병원 개원을 했을 때 환자가 자꾸 초반에 사망을 했었는데 이런 장비가 응급실에 없었던 거예요. 제세동기가. 치명적인 부정맥, 심실세동 같은 심정지의 대표적인 부정맥인데 그런 거를 치료하는 장비가 없었던 거예요. 응급환자 그 당시에는 이제 응급의학과가 없었거든요. 응급실을 그냥 공간만 지어놓으면은 운영이 되겠지. 이 정도 수준으로 처음엔 생각했던 거예요. 원장단이. 그러니까 응급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 장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심전도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마 심전도 알 것도 같은데 심장 전기의 흐름을 이제 그래프로 그린 거죠. 심전도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보이면은 그냥 심장 마비, 심정지, 카디악 어레스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보자마자 이런 전기 충격을 줘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사람 가슴에다 대고 여기 뭐 이렇게 올린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은 전기 충격이 들어가요. 이런 부정맥을 심실세동, 세는 이제 한자인데 미세하게 떤다, 세동, 미세하게 떤다 해서 부르는 용어인데 여하튼 그 심장마비의 대표적인 전기 흐름, 부정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로 제압한다 그래서 제압한다의 제자 한자를 써가지고 제세동기 영어로는 defibrillator 세동이 fibrillation이거든요. ventricular fibrillation 꼭 그 영어 용어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이게 마이크 덮개가 벗겨졌네. 그냥 할게요. 잘 들리죠? 그래서 제세동기 defibrillation 세동을 제압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장비가 있어야지 응급환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또 추가적인 장비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장비가 초음파예요. 요즘은 이제 응급실에서 초음파가 없으면은 예,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장비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인공호흡기 기계입니다. 뭐 좀 묘하게 생기긴 했는데 큰 스크린 있고 하여튼 여기서 이제 산소하고 공기가 들어가서 숨 못 쉬는 환자들 인공호흡 시켜주는 기계죠. 이런 인공호흡기도 응급 환자 관리를 위해서 필수 장비다라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기억하면 되고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거 제세동기의 또 다른 형태예요. 굳이 이 그 모양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제세동기인지 뭔지 판단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면 되겠어요. 보면서. 요거는 뭘 것 같아요? 이거는 급속 혈액 주입 급속 가온 혈액 주입기.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영어로는 간단하게 Rapid Infusion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요 안에다가 수혈하는 그 피가 차 있는 수혈팩을 여기다가 넣고서 짜주는 겁니다. 그럼 짜면 이제 피가 쭉 들어가는 거예요. 환자한테 여기 누워 있는 환자한테 피를 짜주는 기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피를 짜주는 기계. 영어로는 통상 Rapid Infusion 빨리 짜서 안으로 넣어준다.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좀 어렵게 이제 만든 건데 급속 혈액 가온 주입기. 따뜻하게 해서 이제 그 몸속에다가 피를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심한 출혈 환자, 이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이제 버스가 한번 폭발했었는데 그래가지고 하지가 그 앵클 발목 아래쪽으로 거의 절단된 환자가 왔었는데 출혈이 너무 심했어요. 밑빠진 독이야. 거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똑같은 건데 너무 이 물을 급속하게 많이 짜주니까 밑빠진 그 출혈 양을 컴펀세이션 하고도 남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기계란 얘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건데 하여튼 출혈성 환자, 심한 출혈 환자, 외상 출혈 환자 이런 응급실에는 그런 중증 출혈 환자들이 종종 오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급속 혈액 가온 주입기. 이건 말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기 어느 정도 쉬울 것 같고 용어는 그냥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 구성이 좀 돼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된다. 이 3대 요소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거는 이 제세동기다. 이 용어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세동기, 세동을 제압한다. 그 다음에 그 키 클리니컬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클리니션, 임상 의사들의 중요한 스킬, 트레이닝 받아야 되는 중요한 스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핵심 의사 인력들이 그 기술을 트레이닝 받고 있는 상태여야죠. 대표적인 게 이게 그 몸통인데 몸통 그 갈비뼈 사이에다가 튜브를 박고서 튜브에서 이제 고름 빼는 뭐 소라코스톰이라고 보통 부르죠. 여러분들이 아직 저기 임상의학 입문이기 때문에 용어를 모를 것 같아서 지금 어려운 한국말 찾아가지고 막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좀 버벅거리는데 하여튼 갈비뼈 사이에다가 흉관 튜브 삽입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드라마 ER에 나오는 그 라링스 트라키아에다가 튜브를 꼽는 그런 시술입니다. 엔도트라키알 인투베이션 혹은 기관 내 삽관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중요한 그 클리니컬 스킬이죠. 임상 술기. 이건 이제 초음파하는
장면이고요. 이런 그 티피컬한 대표적인 키 클리니컬 스킬들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지 이제 진료하는데 시설과 장비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응급센터의 그 시설 장비, 인력 구성 좀 봤고요. 두 번째는 과연 진료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목소리 볼륨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병원 전 단계가 있어요. 병원 전 단계. 그러니까 사고나 응급 환자는 병원 밖에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통상 EMS 이렇게 부릅니다. 이 용어는 꼭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이머전시 메디컬 시스템. 병원 전 단계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하여튼 이런 119 우리나라는 내셔널한 시스템이 대부분이죠. 국가가 하는 거. 거기에 이제 주축을 이루는 요원들이 이제 EMT라고 부르죠. 이머전시 메디컬 테크니션. 의사는 아니고 아직 법적으로 의료인은 아니지만 한국말로는 응급 구조사 이렇게 부르죠. 소방에 많이 포진하고 있죠. 이런 분들이 그 현장에 도착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IV 플루이드도 그 정주해서 정맥으로 수액 주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인공호흡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심장 압박 이런 것도 이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정비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분들이 있어야지 병원 밖에서 병원 전 단계 병원 도착할 때까지 응급 환자가 제대로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 혹시 뭔지 알겠어요? 이게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신용록 선수인데 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그라운드에 쓰러졌죠. 그래서 그때 트레이닝 코치가 심장 압박하고 그 도착한 간호사 같은데 간호사가 옆에서 지금 에피네프린이라는 그 소생술 약물 투여하고 그러고 있죠. 이게 병원 전 단계의 응급 환자 관리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서 이제 와가지고 그 신용록은 살아났죠. 이 장면이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건 2000년에 잠실 야구장에서 임수혁이라는 롯데자이언트 선수가 갑자기 역시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그때 코치하고 선수들 뭐이 와가지고 허리띠 풀러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끝내 임수혁은 정신 못 차리고 심장은 잠깐 돌아왔지만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사망했죠. 응급 환자 관리가 안 된 거죠. 병원 전 단계에서 아주 상징적인 두 사건입니다. 병원 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급 구조사들이 출동하면은 활동 일지를 쓰는데 그 활동 일지의 내용도 굉장히 상세하고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나 응급의료 시스템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늘 교육하기 때문에 거의 뭐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현재로서는 그 응급 환자 관리 실력이 뛰어나죠. 뭐 여기 다 뭐 인턴 레지던트 수준으로 이제 거의 쓸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IT를 이용해서 현장하고 병원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이런 구조사들, 소방대원들을 지도를 합니다. 그 현장에서 심정지 발생한 환자의 그 심장 전기 흐름, 심전도도 보내주고요. 그럼 우리가 직접 보면서 기록도 하고 차트 쓰듯이 기록도 하고 지시를 하죠. 더 무슨 A약을 줘라, B약을 줘라 이런 식으로 그쪽 현장에서도 의사
화면을 보면서 지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 환자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말씀드릴 거는 응급 환자가 과연 누군지, 그다음에 페인 컨트롤은 어떻게 할 건지 요걸 조금 말씀드릴 건데, 요즘 뭐 온라인 강의로 집에만 있을 테니까 심심하실 테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여름인데 좀 해외도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저도 뭐 우리도 현재 못 가긴 하지만 이건 10년 전에 홍콩에 갔었는데, 홍콩 의사들 뭐 강의하고 서로 워크숍하고 나서 저녁 대접을 해줬는데,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놀랍게도 새끼 돼지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돼지 껍질을 통째로 만든 거더라고요. 아주 그때 엄청 충격 먹었는데, 근데 맛은 정말 엄청났어요.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서 주는 그 일반적인 그 서민 식당에서 나오는 돼지 껍데기하고 비교하면은 뭐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돼지 껍데기 이때 처음 먹어봤는데, 하여튼 혹시 이미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 환자의 병력 청취, 신체 검사는 일반 스테이블한 환자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요걸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응급 환자 특징을 몇 개 보면은 이게 뭔지 알겠어요? 이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의 그 장면입니다.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응급 환자는. 두 번째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아요. 통증. 그리고 노인 환자들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가끔 폭력적인 환자들도 있고, 이렇게 실려서 들어오는 매우 불안정한 환자들, 이런 게 이제 응급 환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병력 청취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제 다른 파트에서 강의 들을 때는 뭐 취컴플레인, 프레전 일리스, 그다음에 리뷰 오브 시스템, 뭐 피지컬 리그잼 이런 순서대로 한다고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응급 환자 관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스스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 환자 초기 평가의 항목에는 이런 게 들어가요. 뇌원시 반응.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 리그잼이죠. 의식 상태거든요. 의식 수준. 버발 리스판스라는 거는 오베이 코맨드. 팔 들어보세요, 눈 떠보세요 할 때 환자가 눈을 뜨는지 팔을 드는지 이런 버발 리스판스가 있다 없다. 뇌원시 반응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의식 수준을 보는 거예요. 의식 수준. 뇌를 보는 거죠, 뇌. 그 다음에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요거는 일종의 피지컬 이그잼이거든요. 신체 검사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스테이블한 환자들 그 진료 순서에는 이게 맨 먼저 앞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에 있는데, 응급 환자 관리 때는 이게 먼저 해야 돼.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의식 수준, 뇌원시 반응하고 의식 수준이 같은 말이에요. 버발 리스판스라는 건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더 심해지면 이제 버발 넌 리스판스, 페인 리스판스 이렇게 바뀌는 거죠. 통증에만 반응한다. 하여튼 혈압, 맥박, 체온, 호흡수 이런 게 이니셜에 취컴플레인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취컴플레인은 역시 응급 환자라 하더라도 완전히 의식이 없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뭐 얼터드 멘탈리티 자체가 취컴플레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초기 평가의 요소다.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응급 환자 초기 평가 때 해야 될 것들, 취컴플레인을 조사하고 이런 피지컬 리그잼들을 동시에 한다. 프레전 일리스하고 ROS를 천천히 여유 있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합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의 이제 심한
통증이 응급환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그 통증 부위를 보면은 두통, 머리가 아프죠. 그다음에 역시 배 아픈 복통을 뺄 수 없고요. 그리고 목 아픈 사람들도 제법 많이 오고 고환이거든요. 이거 고환. 고환이 꼬여서 고환 통증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심한 통증이 응급환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은 환자하고 보호자가 의료진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의료진은 이제 가가지고 치컴플레인을 물어보잖아요. 그다음에 당장 응급 아주 불안정하고 매우 응급 중증도가 높지 않으면은 역시 의사들이 프레즈니아 율리스 그다음에 기본적인 ROS를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환자와 보호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일단 진통제부터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파트에서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페인 컨트롤의 팔러시를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냐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주는 타이밍, 할 거냐 말 거냐 첫 번째. 두 번째는 페인 컨트롤의 타이밍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이제 정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복통을 이제 주로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페인 컨트롤의 타이밍, 응급 환자 관리에 있어서 병원에 도착한 심한 통증 환자의 페인 컨트롤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보통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6.25 전쟁 때는 의사의 진찰 소견 이게 중요했어요. 눌렀을 때 아파하는 거 이걸 텐더니스라고 부르죠. 압통. 그러니까 뱃속에 염증이 꽤 있으면은 의사가 눌렀을 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든요. 이 진찰 소견을 이 피지컬 이그잼 소견을 압통 포지티브 이렇게 얘기하죠. 텐더니스가 있다. 그래서 텐더니스 배 복통 환자에 있어서 텐더니스가 있는 거를 의사가 인지하는 게 환자의 진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진통제를 잘 안 줬어요. 안 주거나 준다 하더라도 아주 늦게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들이 진통제 주면은 이 진통제가 되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경우도 꽤 있어서 환자가 누르면 계속 아파해야 되는데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혹은 약해지기 때문에 진단이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진단이 헷갈린다. 진통제 주면. 그래서 안 주거나 타이밍을 아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6.25 전쟁, 근대의학 이렇게 불러요.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대의학에서 아직 못 벗어났어요. 현대의학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아주 간단한 히스토리 혹은 진찰만 하자마자 바로 진통제 줘요. 왜? 이게 뭐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컴퓨터 촬영한 겁니다. 배. 응급환자 관리하기 위해서 요즘 CT, 컴퓨터 토모그래픽 스캔, 컴퓨터 촬영, 단층 촬영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 진단이 돼요. 그러니까 환자의 통증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 진찰 소견, 피지컬 이그잼에 디펜던트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환자가 심하게 통증 호소하고 힘들어 하면은 우리는 기본 히스토리하고 기본 피지컬 이그잼만 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즉각이죠. 즉각 그 진통제를 줘요. 그래서 매우 빠른 그 조기에 충분한 진통제를 준다. 그러니까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통증을 진단을 위한 도구로만 보지 않고 그 통증을 환자의 고통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게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힘들어하는 고통받을 때 케어해 주는 것 자체가 인권이다. 그래서 그 고통 옛날에는 그 환자가 통증 심하게 호소해도 좀 참으세요 하고서 진단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경과 보면서
참으면서 봅시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 응급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이니셜에 힘들어하는 거는 즉각적으로 호소해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진단법을 찾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펜 컨트롤 팔러시. 심한 통증 환자는 우리가 즉각 그 페인 컨트롤 해주고 가능한 충분히 환자의 고통을 케어한다.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환자 리스트, 현재 있는 환자 리스트를 제가 캡처한 건데 보면은 플랭크 페인, 옆구리 통증이죠. 여러분 사실 요즘은 응급실 문턱이 많이 낮아져 가지고 자주들 오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응급실 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증으로 왔다 하면 그 통증이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플랭크 페인, 옆구리 통증이죠. 앱도미널 페인, 복통이죠. 소어 스로우트, 목구멍 통증이죠. 앱도미널 페인, 복통이죠. 체스트 월 페인, 흉통, 역시 여기도 흉통, 복통, 두통. 그 응급 환자의 그 대표적인 유형, 주요 유형이 통증이에요. 심한 각 부위 통증.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응급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선 이 페인 컨트롤 팔러시를 적절하게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시츄에이션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량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병원 여러 부서 중에서 응급의학과, 응급센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삼풍백화점하고 제일 가까운 병원이 어디일 것 같아요? 당시 강남 성모병원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죠. 그때 응급실에서 병원 전체 방송을 했는데 뭐라고 방송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25년 전입니다. 병원 내에 있는 모든 의사들은 응급실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대량 환자가 발생하는 건 특수 상황이죠. 근데 특수 상황이 아주 가끔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시츄에이션에 대한 대처 방안, 플랜을 보통 대학병원급 응급센터들은 갖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그거에 대한 그 예비 훈련 같은 거 그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대량 발생한 응급 환자 관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응급 환자의 유형이 대표적인 게 뭐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뭐 복부 손상 등등 그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는데 이게 한 응급센터에서 다 되는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 환자를 뚫는 치료를 지금 2명이 환자가 와서 2명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데 또 1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 응급센터 같은 경우는 동시에 2명밖에 못 하는데 1명이 더 왔어. 그때는 우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되는 병원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모든 병원들이 그 커패시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한 번에 뭐 3명, 4명을 할 수 있는 병원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런 그 의료기관 간의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돼야지 내셔널하게 응급환자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병원 전 단계도 중요하고 병원 단계도 중요하고 병원 단계 간의 정보 그 교류도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셔널한 응급환자 관리가 된다. 이런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의학과는 페북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PK 실습 돌 때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이게 한 몇 년 전이더라. 한 6, 7년 전에 김지용이라는 여러분 선배가 복통 환자 페인 컨트롤 팔러시에 대해서 우리가 디스커션한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응급 환자 관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것도 이제 응급 환자하고 연관은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근데 잘들 모르고 그런 거라서 좀 소개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강의는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시험에는 지금부터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응급 환자하고도 연관은 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술을 조금만 마셔도 에틸 알코올을 조금만 마셔도 이렇게 금방 뻘개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리고 요즘도 종종 술 잘 먹는 선배들이 혈액순환이 좋은 거야. 괜찮아. 더 먹어. 이러는 경우 아직도 좀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코올 플러싱, 에이시안 플러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헬스, 공중보건 이런 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의대생들조차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에틸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은 알코올 분해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알데히드 분해 효소, 영어로는 ALDH, 아이소자임이 19개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인데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나세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아세트산, 이제 식초의 핵심 성분이죠. 이걸로 바뀌어요. 근데 이 효소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빨리 분해 못하기 때문에 얘가 몸속에서 농도가 치솟습니다. 그리고 이 효소 약한 사람들이 한국, 중국, 일본에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가 쓴 책인데 그 책에 있는 그 그림을 좀 갖고 온 건데 여기 아세트알데히드의 모델이고요. 그래서 효소는 이런 식으로 큰 마크로 몰리큘인데 효소의 되게 센터에 이제 아세트알데히드가 가가지고 분해가 되는 건데 여러분 아세트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결합하는 그 위치의 그 반응 사이트가 결합이 좀 약해져요. 한국, 중국, 일본에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조금만 마셔도 소주 한 2잔만 마셔도 한 잔도 한 잔만 마셔도 발생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이 아세트알데히드 블러드 농도인데 한두 잔만 마셔도 이렇게 치솟아요. 얼굴 붉어지는 분들. 붉어졌다는 게 몸이 뻘개졌다는 게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몸속에서 치솟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마시지 말아야지 천천히 떨어져가지고 140분쯤 됐을 때 이제 0으로 가까이 되는 거죠. 하지만 효소가 괜찮은 사람은 그 ALDH2,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나세 2가 약하지 않은 사람은 한두 잔 마셨을 때는 0을 유지해요. 0. 올라가지 않아요.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그 효소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하얗게 되죠. 그러니까 하얗다는 게 그 0이라는 증거예요.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국, 중국, 일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노란 거는 그 효소가 괜찮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고요. 연두색은 그 효소
약한 거를 부모님한테서 한 개만 부모님 한쪽에서만 이제 형질을 유전자를 받은 그룹이고 이게 아주 진한 녹색은 부모님한테 다 받은 그룹. 이게 하나만 받아도 이게 오토소말 도미넌트이기 때문에 형질이 발현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효소가 약해지는데 에, 되게 부모님 한쪽에서만 받으면은 한 40%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부모님 두 명한테 다 받으면은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의 42%, 전체 인구의 42%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4%는 무려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중국 남쪽 대만도 거의 40%를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40%, 1%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40%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 30%, 우리나라가 제일 적은 편이에요. 서양 쪽에서는 거의 없는데 조금 많은 그런 그 에스닉 파퓰레이션을 보면은 유태인 중에 아슈케나지 유태인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는 이제 제가 2015년에 뭐 연관된 어떤 논문에 대한 반박 그 레터가 기사화됐더니 이게 그 기사의 제목인데 한국인 40%는 소량 음주도 위험하다. 이게 반대로 조금만 마시면 뇌졸중이 준다. 뭐 이런 논문을 이제 서울대하고 그 한 열 몇 개 대학의 신경과 선생님들이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좀 황당하고 좀 무지해서 제가 그걸 반박하는 거를 이제 여러 언론에 보냈더니 이제 연합뉴스에 한 분이 이걸 기사를 해줬죠.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댓글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큰 기업 다니는데 이게 아마 한화그룹인 것 같은데 그 뭐 술은 마셔야 느는 거야 이러면서 또 먹입니다. 얼굴 빨개진데도 불구하고 술은 마시면 느는 걸까요, 여러분? 늘긴 늡니다. 여러분들 MEOS라고 들어본 적 있죠? 마이크로소말 에탄올 옥시다이징 시스템. 그 조금 어려운 말로 CYP221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그게 있어서 마시면 늘기는 늘어요. 하지만 그 효소 약한 사람들은 늘기까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는다 하더라도 뻘개지는 게 없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스탈다이드 농도가 몸속에서 치솟는 거를 막지 못해요. 1급 발암 물질이 올라가는 약간 낮출 수는 있죠. 하지만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살짝만 낮출 뿐이에요. 그리고 효소가 괜찮은 분들도 술을 마시면 늘기는 느는데 그 MEOS, CYP221이 일종의 비상 처리 시스템이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세져서 느는 건데 걔네들은 그 비상 처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아세탈다이드하고 에탄올을 분해할 때는 활성산소가 발생해요.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그 2차 반응으로 몸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마셔서 는다는 거는. 그리고 특히 얼굴 빨개지는 그 알코올 분해 두 번째 효소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나세 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약한 한국, 중국, 일본의 그 많은 분들은 담배가 더 나빠요. 담배가 특히 나빠요. 술 안 마실 때 담배 핀다 하더라도 훨씬 나빠요. 왜 나쁜가 하면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 서서히 배우겠지만 심장계통의 대표적인 병이 심근경색이거든요. 관상동맥이라고 여러분들 알죠? 코로나리 아테리. 코로나리 아테리가 막혀서 심장 근육이 썩는 병이 심근경색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막히진 않았지만 좁아져서 피가 잘 안 갈 때 환자가 느끼는 그 흉통, 통증, 응급환자의 대표거든요. 흉통, 체스트 페인. 그걸 협심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협심증은 동맥경화로 코로나리 아테리 내부 이 내강 루멘에 좁아지는
좁아져서 피가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바깥에서부터 경련이 일어나서 수축해서 혈관이 확 수축해서 동맥경화는 딱히 없는데 루멘, 내강은 좁아져 있지는 않은데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서 피가 못 가는 거. 이것도 결국 피가 못 가는 거거든요. 결국 심장 근육이 썩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관상동맥 경련성 협심증 이렇게 부릅니다. 코로나리 스패스틱 안자이나. 여기 보면 여러분들 잘 내려가던 피가 다 수축해가지고 이렇게 다 얇아졌어요. 화살표로 표시했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관상동맥 경련성 협심증인데 이거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가 술 조금만 먹어도 얼굴 빨개지는 알코올분의 두 번째 효소 알데히드 디하이드로나세 2가 약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담배 피는 것 자체도 위험 요소예요. 그러니까 관상동맥 경련성 협심증의 위험 요소가 이 효소 약한 거 자체가 제일 센 위험 요소고요. 두 번째로 센 위험 요소가 담배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개지는 분이 담배 피면 제일 센 위험 요소 두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이게 조금만 먹어도 금방 빨개지는 분이 담배를 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 걸고 담배 끊으세요. 술 좀만 마셔도 얼굴 빨개지는 사람은 안 그런 사람보다 담배가 훨씬 해롭습니다. 천수를 누르기 힘듭니다. 단명하십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진짜 옆에서 배드사이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아마 이런 얘기 의사들한테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라도 친구, 선배, 후배, 지인 중에서 이렇게 금방 빨개지는 분이 담배까지 피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딴 데서 듣기 힘들었을 걸 못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보니까 특히 술자리에서 술 계속 마시기는 힘들고 근데 뭔가 다른 액션을 좀 취해야지 술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안 마실 것 같으니까 담배를 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중보건의 문제인데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한국 의료계 그리고 약학계의 교과서로 사용하는 게 되게 북미하고 유럽의 교과서거든요. 북미하고 유럽에는 그 알코올 두 번째 효소, 알코올분의 두 번째 효소, 그러니까 알데히드분의 효소, ALDH2,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나세 2가 약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교과서에서 거의 언급 안 하거나 아니면 뭐 한두 줄 살짝 언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쓰는 국내 의약학계에 별로 바이오 계열에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제가 좀 그 여러 뭐 보도 매체,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나가고 뭐 그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김기론 기자하고도 뭐 유튜브도 찍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좀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책도 제가 하나 썼어요. 뭐 책 꼭 여러분들 보고 한번 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볼만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청와대 청원까지 넣었어요, 제가. 고3 졸업할 때 한국인의 음주 능력을 좀 교육시켜 달라. 왜냐면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도 하잖아요. 뭐 그 콘돔 씌우는 그런 것도 교육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성교육이 중요하고 필수적인데 그거보다 더 피부적으로 가까운 그 피부에 닿는 가까운 게 이 알코올, 에틸 알코올인데 이거는 전혀 교육을 안 해. 한국인의 30%는 그 조금만 마셔도 아세트알데히드라는 1급 발암 물질이 몸속에서 치솟아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라돈 침대 전부 다 수거하잖아요. 그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몸 밖에서 발생하는 그 발암 물질 계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들 난리인데 이렇게 빨개지는 몸속에서 치솟는 그 발암 물질에 대해서 너무들 사람들이 무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공중에 퍼블릭에 경각심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성인이 되는 나이에 이거를 좀 모두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서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과대학 학생이고 응급환자 관리를 배우면서 임상의학을 입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틀림없이 모를 것 같아서 이거를 제 강의 마지막에 좀 넣었고요. 하여튼 그 쉽지 않은 코로나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데 갑자기 백신이 확 보급되면서 어느 날 언제 코로나였다는 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브럽트하게 금방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기 되기를 빌고요. 아, 보통 이 강의가 8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끝날 때 여러분 선배들한테는 유럽 여기 시카고인데 왜 아직도 이 더운 여름날 강의실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느냐, 다들 저기 배낭 메고 해외 좀 놀러 나가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니까 또 가지도 못하고 하여튼 슬기롭게 잘 지내길 빌고요. 어찌됐든 해피 서머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요, 제 이메일로 보내주면은 개별적으로 한번 답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